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ERP 정보관리사 이론 문제 3월 정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ERP 도입의 성공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해설에 ERP 성공 전략을 위한 10계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라. 자, 우리 가끔 왜 TV에서 이제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습관들을 좀 타파하고 싶은 사람들이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하던 방식 그대로 하지 말란 거예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똑같아요. 지금 방식보다 더 나아진 방식으로 가려는 거니까 현재의 업무 방식대로 하지 말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ERP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자, 우리 무조건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ERP를 도입했다고 무슨 회사가 극적으로 엄청 대단하게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기업의 어떤 그 경영 절차가 엄청 대단히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새롭게 기존에 쓰던 어떤 프로그램에서 ERP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반발작용이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또는 최소화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말라. 자, 결국에는 ERP를 도입해서 인사, 회계, 물류, 생산, 마케팅, 재무 이런 업무를 수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기술자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게 아니고 실무 중심으로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인력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라. 자, 아무리 좋은 ERP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더라도 우리 회사 업무상의 이런 어떤 그 상성과 맞지 않으면 이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 A라고 하는 ERP 프로그램이 있고 B라고 하는 ERP 프로그램이 있을 때 둘 중에 비교해서 우리 회사의 업무에 더 적합하게 맞을 만한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과 팀 구성원의 자질과 의지를 충분하게 키워라.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ERP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업무를 수행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관리자들, 이 프로젝트 관리자는 선발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다른 전 사원적으로 이 ERP를 도입시켜서 문화를 확산해 나갈 때 보다 잘 적응해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무슨 기업의 경영 성과가 극적으로 개선되면 다 ERP 도입하지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존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ERP를 보지 말라. 그렇죠. 이게 사람이 사실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면이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대로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ERP의 효과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멤버를 현업 중심으로 현재 이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뛰고는 실무 중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ERP를 도입하고자 할 때 프로젝트 멤버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현재 업무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말라. 이 최고 경영층들의 의사, 어떤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이 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ERP를 도입할지 말지가 또 이제 최고 경영층의 의사 결정에 달렸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 문제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개선 사항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 ERP의 성공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1번,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아까 1번에 나온 내용이에요. 기존에 하던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타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BPR, 업무 재설계라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도 문제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은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더라.
자, 2번. 최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결정적 의사결정을 최고 경영층들이 내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자, 3번. ERP 구현 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입해서 깔아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진행되는 BPR에 대비하면서 도입해야 된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왜 어색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짓는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땅을 먼저 갈아서 그 안에 있는 잡초도 제거하고 돌도 좀 빼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쵸? 이런 작업이 BPR이야. 업무 재설계를 한다고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새롭게 싹 갈아엎는 과정을 먼저 한 다음에 농작물을 심는 거예요. ERP가 농작물이야. 그러면은 이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농작물을 심어서 열매가 맺은 후에 땅을 갈면서 도입해라.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은 차라리 모르겠어요. BPR과 ERP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거 가능합니다. 또는 BPR을 한 후 ERP를 도입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적합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로. 그렇죠. 이게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고기능성이어도 우리 회사의 업무와 이 적합성에서 좀 떨어지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능이 좋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쓰기에 편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ERP 시스템 구축 절차 중 구현 단계에서 수행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ERP의 구축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자, 다시 한번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이에요. 자, 1단계 분석이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처음에는 그 물건의 어떤 피사체의 구도를 먼저 잡기 위해서 쫙 이렇게 연필을 대고 보는 것처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 단계의 핵심은 현재 우리 기업 상태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as is 분석이라고 하는데, 성공적인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현재 기업의 주소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따고 싶어. 그럼 내 현황을 파악해야지. 나는 ERP 1급을, 회계 1급을 따고 싶은데 현재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이런 식으로 현재 내 상황을, 기업의 입장에서 내 상황을 파악하는 게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활동들을 좀 보시면 as is 파악, 현재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ERP 구축을 위해서 이제 엘리트 사원들을 모아다가 프로젝트 팀, TFT를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 추진 일정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현업 요구 분석, 우리 기업에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토대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까, 요구를 분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엌에서 어머니가 야, 너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너의 현재 먹고 싶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해보고 경영 전략 및 비전 도출, 우리가 ERP 구축을 통해서 어떤 경영 전략을 수립하겠다 하는 거. 그다음에 주요 성공 요인, 어떤 성과 지표들을 따라서, 자, 8번 목표와 범위 설정, 그다음에 시스템 설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교육. 자, 그다음에 2단계 설계.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설계 단계는 이 앞전에 분석한 결과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아, 엄마 나 오늘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럼 어머니가 이제 뭐 대파, 떡, 고추장 이런 식으로 밑준비를, 이제 밑재료 손질을 하셔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ERP 프로젝트의 핵심인 개선된 프로세스, 즉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하게 된다. 우리가 앞으로 변화하고 싶은 그 모습을 우리가 투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자, 현재 나의 상황과 바뀌고 싶은 그 모습 사이에는 간격, 차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갭이라 불러요. 그래서 갭 분석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패키지 설치 및 파라미터 설정. 자, 이건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조금씩만 바꿔도 이제 ERP 기능을 바꿀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간략히 말하면 프로그램의 변경이 용이하다. 용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이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완 문제 논의. 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덧대야 될 것. 아, 오늘 짜장 떡볶이 먹고 싶은데 그럼 이제 고추장에다 짜장 소스를 좀 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 그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기업에서 이제 ERP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좀 더 할 건 더 하고 뺄 건 빼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 맞춰서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니즈를 반영하는 과정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ERP 경영혁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구축. 자, 이제 앞선 2단계를 통해 현황 파악과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이걸 그래서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듈 조합하라고 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싶은 그 모습에 다가갈 수 있게끔 각종 모듈들, 우리가 지금 인사, 회계, 물류, 생산 있잖아요. 이런 모듈들을 더할 건 더하고 뺄 걸 빼는 과정이 모듈 조합하고, 만들어진 걸 토대로 이제 테스트, 간을 보는 거죠. 음식으로 치면. 그다음에 더할 거 있으면 추가 개발 및 수정 기능. 그 다음에 4번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연계 테스트,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과 이게 상호작용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5번 출력물, 이게 이제 결과물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비주얼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 구현,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을 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가동,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우리가 왜 게임 같은 거 출시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런 거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보고 이게 ERP 내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데이터 전환. 그럼 기존에 우리가 쓰던 시스템에서 이제 ERP로 그 데이터들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엑셀을 이용해서 업무 처리를 했다면 그 엑셀 내에 있던 데이터들을 ERP로 옮겨 싣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평가, 그 다음에 유지 보수, 향후 일정 수립을 구현 단계에서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ERP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으로 4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별 이루어지는 세부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구현 단계. 자, 마지막 단계잖아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자, 여기서 수행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시스템 평가. 그렇죠. 시험 가동 프로토타이핑 맞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징 언제 안 됐어요? 2단계 설계에서 한다고 했고, 가급적 최소화라고 했어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데이터 전환도 구현 단계에서 하는 게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ERP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ERP의 특징은 우리가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 여기서 기술적 특징이란 건 테크놀로지예요.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ERP가 만들어졌느냐. 자, 우선 기능적 특징 먼저 볼까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으로 글로벌 대응이 가능하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국가와 국가 내 상거래하는 걸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무역을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ERP를 통해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다른 나라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런 다국적의 언어들과 각 국가마다 쓰는 통화들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쓰고, 중국은 위안화를 쓰고, 일본 엔화, 뭐 루블화,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통화들도 좀 지원을 해야 이제 각 환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상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업무 중복 및 대기시간 배제. 이 ERP는 원장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 번만 입력하면 다 자동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대기시간도 배제할 수가 있으면서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더라. 그 다음에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 수용. 그렇죠.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이제 최적의 업무 절차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자체가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선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의한 BPR 지원. 그렇죠. BPR이 업무제 설계라고 했잖아요. 이 ERP는 BPR과 동시에 갈 수도 있고, BPR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ERP를 도입할 수도 있는데, 이 둘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성을 맺으면서 어떤 ERP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아까 제가 매개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조금만 그 단어 몇 개만 바꿔도 우리가 기능을 더하거나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파라미터 설정이라고 하고요. 경영 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보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투명 경영의 수단, 오픈 멀티 벤더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ERP의 기능적 특징이고요. 자, 기술적 특징은 이 프로그래밍 세대 언어별로 뭐 1세대는 기계어, 뭐 2세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했고 객체 지향 기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수용이 가능한 멀티타이어 환경에서 외부와의 확장성 또는 연계성이 좋다는 의미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좀 이게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ERP의 특징, 투명 경영 수단을 활용. 맞네요. 자 1번이 바로 답이고요. 2번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준의 평준화. 자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업무 수준을 뭐 전문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담당 부서의 업무의 전문성 및 정보의 비공개가 아니고 정보와 서로 잘 공유됨으로써 경영 정보가 제공된다는 거 아까 봤고, 자 중복 업무 배제한다고 했고요.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봅니다. ERP 구축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ERP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경영자의 관심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경영자가 지속적으로 실무 인력들의 어떤 의견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함으로써 더 할 건 더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기업 전원이 참여를 해야죠. 그 다음에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을 하고 우수하고 우리 회사와 이게 적합하게 잘 맞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 좋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ERP도 매년 새롭게 기능이 더해질 건 더해지고 수정 보완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교육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은 자 우리가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 표준화된 모듈을 배웠더니 막상 회사에 오니까 좀 다르다더라, 이런 데에서 오는 또 어떤 또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철저한 사전 준비, 그 다음에 BPR을 통한 업무 재설계를 통한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의 선행 또는 동시 진행, 베스트 프랙티스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럼 얘를 실패하게 하는 경우는 뭐냐? 기능과 자질이 부족한 거죠. 그다음에 사용자, 쓰는 사람들이 능력이 안 돼. 또는 기업이 도입했는데 관심이 없어. 안 쓰니까 결국에는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IT 부서, 정보기술 부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반영돼야 될 의견들이 좀 놓치는 그런 실패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 단위별로 이 ERP는 기업 내 업무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단위별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게 필요하고요. 현재 업무 방식을 탈피해야 된다고 했는데 고수했고,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또 프로젝트에서 최고 경영진을 배제하면, 이런 것들은 ERP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4번 다시 볼게요. 1번 IT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그쵸? IT 중심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야죠. 3번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그렇죠. 4번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잘 시스템.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존의 업무 방식을 탈피해서 새롭게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과학적 관리의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사관리의 이론적 발전 과정을 좀 볼까요? 자 맨 처음에 과업지향적 인사관리, 자 여기에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포드의 경영관리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지향적 인사관리, 그 다음에 과업지향적인 인사관리와 인간지향적 인사관리가 섞인 행동과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환경 적응과 혁신 시대, 리엔지니어링 및 구조조정 시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과업지향적 인사관리 먼저 볼까요? 자, 테일러라는 사람이 주창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은 표준 작업량이라는 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작업에는 뭐 3가지 동작과 각 작업의 시간을 다 더하면 15초가 걸린다더라. 그렇게 해서 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바탕으로 그럼 1시간에 몇 개의 작업량이 표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연구했고요. 차별적 성과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 나온 표준 작업량에 그 이상을 할 경우 고임금을 주고 그것만치 못한 경우 임금을 깎는
차별적 성과급을 했고, 직장 그리고 약간 보스 조직 체계를 좀 중시하는 그런 이론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고요. 그다음에 3S 중시한 포드의 경영 관리론은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방식, 합리성과 능률 추구.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회전 초밥집 가면 본 적 있는 그런 컨베이어를 설치해서 기계적인 작업을 도모한 것이 포드의 관리법인데, 요 두 가지 테일러와 포드의 이론은 너무나 과업지향적이다. 즉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 성과에만 몰두한다 해서 그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인간지향적 인사관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 존중과 인간 지향적 관리를 추구하고요. 호손 실험이라고 해서 4차 실험을 통해서 공식적인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는 조직원들 간의 비공식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새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 과업지향적 인사관리와 인간지향적 인사관리가 모두 동시에 추구될 때 이걸 우리는 행동과학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동기부여 이론과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또는 욕구 위계 이론, 욕구 단계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또는 이 요인 이론, 그 다음에 허쉬와 블렌차드의 3차원 모델이나 관리 격자 모형 같은 게 리더십 이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 참가 제도로서 자본 참가, 이익 참가, 결정 참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한 시대입니다. 시간이 흘러 환경적응과 혁신 시대에서는 이제 조직 자체를 투입 전환 산출의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시스템 이론이 등장을 하고 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리엔지니어링과 구조조정 시대에서는 업무를 재설계, BPR,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전사적 품질 관리, 벤치마킹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 과학적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자, 과업관리 도입. 그렇죠. 그 다음에 고임금 저노무비의 실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보면 이게 임금은 많이 주는데 노무비는 적대요. 뭔가 말이 어색하지 않나요? 자, 차별적 성과급제라고 하는 거는 표준 작업량 이상을 한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고임금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성과를 더 많이 내주니까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수익이 더 많이 창출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무비는 덜 들어가는, 뛰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서 이 사람들만 데리고 하다 보면은 굳이 이제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들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저노무비가 실천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과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우리가 행동과학에서 봤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작업 분석 및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한 차별적 성과급의 제도가 도입됐다더라.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직무와 관련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직무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소라고 하는 것 좀 보시면 요게 최소 단위예요. 어떤 작업을 우리가 쪼갤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자, 우리가 뭐 서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직무가 있을 때 직무, 자,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자, 테이블을 닦는다, 접시를 놓는다, 이런 식으로 더 잘게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이런 것들을 요소라고 하고, 과업은 목표를 위해서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이고요. 직위는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들의 집단. 자, 그다음에 직무, 작업의 종류나 수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들의 집단이고요. 자, 직책이나 직업상 맡은 바 임무를 우리가 직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묶으면 우리가 직군이라 부르고요. 직군을 모으면 직종 또는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죠. 직종을. 그 다음에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크게 분류하는 기준을 직종군 또는 직업군이라 부르는데, 자, 요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한번 정리해 두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직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들의 집단.
그렇죠. 아까 이제 직무들이 모여서 직군이 된다고 했고요. 자, 목표를 위해서 수행되는 명확한 작업 활동이 바로 과업, 태스크였고요. 직종. 자, 직업이라고도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들의 집단이라더라.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무.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들의 집단. 자, 이거는 직무가 아니고요. 직위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공급 예측 기법으로 옳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별 종업원들의 직무 이동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승진, 이동, 이직 등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미래 각 기간에 걸쳐 현재 인원의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이더라. 자, 우선 우리가 여기 문제에선 지금 공급 예측 기법 물어보고 있어요. 하지만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이 같이 가는 내용이라서 우선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 공급 예측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회사에 이번에 몇 명이 필요한지 예측해보는 걸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 수치가 떨어지게 통계 근거해서 하는 방법이 수리적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의 판단, 좀 이게 막연하지만 이런 방법에 기대는 걸 우리가 판단적 또는 정성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수리적 기법은 생산성 비율. 자, 1시간 동안 인력이 생산한 이 제품의 평균 개수를 측정해 보는 거야. 우리 직원들이 1시간에 500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200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4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가지고 몇 명 필요한지 예측하는 것이 생산성 비율이고요.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할지를 하나의 변수 갖고 선정해 보는 거야. 뭐 계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변수를 선정해서 이 변수와 인적 자원과의 수요 간의 관계가 과거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몇 명이 필요한가지를 살펴보는 게 추세 분석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단기적인 인적 자원 수요 예측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 사람이 필요한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노동시장의 공급 또는 뭐 학생들의 졸업 또는 뭐 어떤 물가 상승, 물가 하락, 이런 요인들의 영향력을 몇 년에 걸쳐서 쭉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변수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력 간의 수요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때 적용하는 기법을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수리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판단, 촉에 의해서 사람이 몇 명 필요한지를 예상해 보는 걸 우리가 판단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 예측법. 말 그대로 전문가의 경험, 직관, 판단에 의존해서 이번에 몇 명 필요하겠다더라 하는 거를 예측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델파이 기법은 직접 안 모이게 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의견이 똑같은 걸 보내가지고 뭐 이메일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몇 명 필요한지 이제 의견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델파이 기법이고요. 이게 근데 이제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목 집단 기법은 전문가들을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제 의견들을 적게 한 다음에 이걸 큰 종이에 표시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적 자원의 수요 예측 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공급 예측, 이제 몇 명이 이제 취업 시장으로 나온다라는 걸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내부적 공급 예측과 외부적 공급 예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떡볶이를 3인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냉장고를 먼저 찾지 마트 먼저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공급 예측을 한 다음에 외부적 공급 예측으로 넘어가는데, 우선 내부적 예측 방법에는 기능 목록이라고 해서 비관리직, 일선 어떤 그 관리자,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조사해서 결과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기능 목록이고요. 현재 우리 회사 실무진들이 갖고 있는 기능과 능력의 양을 파악할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 인력들의 어떤 그 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새롭게 뭐 더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코브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별 근로자들의 담당 직무에서 현재 이 사람이 인사부에 있어. 근데 앞으로 뭐 마케팅부로 갈 수도 있다더라. 이런 확률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게 마코브 분석이고요. 대체도라는 것은 어떤 직무가 뭐 이직, 퇴사, 뭐 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공석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누가 와서 일할 수 있느냐, 대타로 누가 뛸 수 있냐라는 것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게 대체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적 공급 예측은 이제 앞서서 내부 인력을 한번 예상해 보고 조직 외부로부터 새롭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예측해 보는 건데요. 뭐 인구 구조라든지 경제 활동, 뭐 인구, 실업률, 다양한 이런 변수를 가지고 정보를 활용해서 외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인원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더라. 자, 그러면은 올라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공급 예측 기법은 우리가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봤는데요. 자, 내부적인 거에는 우리가 기능 목록, 마커브 분석, 대체도가 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내용에 해당하냐면 얘는 바로 마커브 분석에 해당을 한다. 그쵸? 그래서 뭐 관리자 목록 같은 거. 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이제 관리자들이 될 수 있는 목록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델파이 기법은 이제 판단적 기법이었고 수요 예측, 추세 분석은 수리적, 정량적 기법이었고 수요 예측이었고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봅니다. 인력 과잉의 경우, 인력이 넘쳐요 우리 회사에. 조치해야 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력이 만약에 부족한다고 쳐봐요. 수요가 더 많아. 쉽게 말하면 포켓몬빵은 다들 갖고 싶은데 공급이 못 따라와. 포켓몬빵이 부족할 경우. 자, 초과 근로, 신규 인력을 뽑을 상황이 안 돼 지금. 왜냐면 신규 인력 뽑으려면 또 인사 절차도 필요하고 돈도 더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당장 급할 때 남아서 일 시키는 거죠, 우리 직원들. 그래서 이건 단기적 방안이고 오래되면은 우리 기존의 직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자, 임시로 갖다 쓰는 거죠. 임시직 고용,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계약직 사원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야, 너 이거 세 달이지만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될 수도 있다. 또는 뭐 월급 빵빵하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파견 근로.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 가서, 야, 너 그쪽 가서 일 좀 돕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인건비 절감, 계절적 고용 변화에 대한 어떤 완충 적용, 일시적인 인력 부족 해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사업 전망이 좀 이제 확실하지 않을 때 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어떤 정규직들을 대신해서 파견 근로자를 이용하면은 어차피 1년 뭐 2년 파견 근로 끝나면 이제 연장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웃소싱. 우리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거, 기밀 사업은 우리가 하고 좀 부수적인 것들은 다른 사람 시키는 게 아웃소싱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규직을 좀 덜 뽑고 그냥 남 시키면 되는 거니까 돈 주고 인원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자, 반대로 사람이 넘쳐요. 자, 그러면 혼자 하던 일 둘로 쪼개서 시킬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조기 퇴직. 저 미안하지만 나가줘야겠어 하면서 이제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왜 우리 이제 옛날 표현을 뭐 사오정 해가지고 왜 40대 50대 인원들 뭐 이게 정년퇴직 시키 뭐 명예퇴직 시키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미리 좀 잘라내 버리는 거죠 회사에서.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라 그래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인원을 잘라내는 거예요. 정리해고, 이것도 이제 어떤 경제나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또는 우리 회사가 체질을 개선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은 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 따라서 남는 근로자, 더 이상 우리가 이 사업 접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LG 기업에서 휴대폰 사업 철수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휴대폰 사업과 관련된 인원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는 거죠. 자, 이런 게 인력 과잉의 방법이고요. 자, 인력 과잉의 경우 조치해야 될 행동, 작업 분담. 그렇죠. 혼자 하던 거 둘이 시키고, 다운사이징, 많은 사람 자르고, 조기 퇴직 가능하고, 파견 근로는 뭐예요? 인력이 모자랄 경우에 다른 회사로부터 좀 끌어오는 방법이 파견 근로였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특정인만 고려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직장 전체의 적재적소를 고려하여 특정 부분의 인재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 요게 중요하네요.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이 원칙인가 본데요. 자, 배치 관리의 원칙 좀 봅니다. 자, 적재적소주의.
자, 여긴 적재적소란 단어가 있어서 자,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 자, 이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적재적소주의는 가지고 있는 그 근로자의 능력,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서 잘 할 수 있는데 배치하자는 거예요. 뭐 한쪽에 편중되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맡기자는 게 적재적소주의고요. 실력주의는 일 잘하는 사람 그에 따른 대우하고 급여 지급하고 하자는 거고, 인재육성주의 너무 사람을 소모품인 양 막 갈아서 버린다 이게 아니고 더 경력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직무보다 더 확대된 직무를 할 수 있게끔 키워나가는 과정이 인재 육성주의고요. 이거는 뭐 이제 다양한 부서들을 돌려 쓰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인사 업무도 할 수 있고 영업도 할 수 있고 회계 업무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좀 향상시킬 수 있겠고요. 균형주의는 어느 한쪽에 인재풀을 다 몰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르게 좀 배치해서 각 부서들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협동해서 잘 회사가 경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게 바로 균형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내용은 배치관리의 원칙 중에 균형주의 1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자, 10번 봅니다.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사고과라는 것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얘를 승진시킬지 말지, 뭐 또는 데리고 있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과정을 인사고과라고 하는데요. 이걸 할 때 우리가 무원칙으로 그냥 막 하면은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들을 수립해놓고 인사고과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1번 직무 기준의 원칙, 이 직무의 어떤 중요성,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직무에 좀 어려운 거, 우리가 좀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 어려운 업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유용성을 더 이렇게 높게 쳐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근데 공정성, 내가 이 사람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높게 준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죠. 그 사람의 역량, 직무,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사고과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독립성,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이 일을 잘 하냐 못하냐, 능력과 업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얘기고, 납득성, 이거를 인사고과를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추측 배제, 이 사람 요즘에 뭐 최근에 가정에 불화가 있으니까 일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추측을 개입시키지 말고, 고과 불소급, 나 얘는 옛날에 얘랑 싸워서 얘 제대로 점수 주기 싫어, 이런 거 하지 말란 거예요. 또는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도 못하겠지, 아니죠. 고과를 거슬러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과 오차 오류 배제, 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점수를 잘 주고 누구는 나쁘게 줘, 또는 뭐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 기분 좋다고 누군 점수를 같은 일 했는데 후하게 주고 나쁘게 주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걸 좀 찾으시면 되겠는데, 독립성 아까 나왔고요. 공정성, 그렇죠. 그 다음에 승진 경로의 원칙, 이거는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추측 배제 및 고과 불소급의 원칙,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